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올라주고는 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대까지 현재 상승폭을 줄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다우지수가 27,000이라는 지수대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고요. S&P는 전전일에 3,000포인트를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시장은 언제까지 2,000포인트 초반에서 그리고 600포인트대에서 머무를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라는 요일적 특성이 있는데 금요일에는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영향이 오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지금 불안하다 보니 정리를 좀 하고 주말을 맞이할까 마음을 편하게 갖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분쟁 이 부분이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장급 지금 실무협상단이 일본으로 떠났고요. 일본에서 오후에 지금 회의를 할 것인데 양국가가 지금 생각하는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은 헤드라인 뉴스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중국 쪽의 GDP 발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추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높이보다 더 낮아졌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리고 종목들마다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불안한 모습이 지금 역력합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작은 요동침에도 크게 부러지는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 쪽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 제약바이오, 보험, 금융 쪽이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양호합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요. 섹터로는 지금 5G 섹터들이 오늘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조정 뒤에 눌림목 뒤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고 대장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 특징주로 꼽을 정도로 지금 검색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약바이오가 하락하는 시가총액 상위 쪽을 지금 KMW를 비롯한 5G 관련주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리딩을 해주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고요. 오후 시장에 지수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나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7월호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부진 등으로 대외 여건이 나빠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오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첫 비공개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형식을 놓고도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등 견해차가 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밤사이 최저임금이 발표됐습니다. 시간당 8,590원인데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에 이르진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방미 이틀째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한 대미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김 차장은 앞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답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시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도 상승폭이 지금 크진 않습니다. 0.2%대의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084.8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 2090도 지금 터치를 했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 오후장 들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하락 전환은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기관이 오늘 문제입니다. 외국인 개인은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오전 내내 사줬습니다. 근데 기관이 오늘 좀 도와주질 않네요. 521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야 상승장에서
100%건 매도가 출회가 돼서 어쩔 수 없다 치고 투신 쪽도 14억 원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이 오늘 290억 원 차익 실현 나서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승하지만 SK하이닉스는 빠집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급하게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그리고 LG화학이 1.32%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조정이 나오면서 19만 원 다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텔레콤, 포스코까지 4종목은 올라가고요. SK텔레콤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오늘 통신 그리고 통신 관련 부품, 5G 관련 부품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빠집니다. 네이버도 보합이고요. 지금 네이버는 강보합, 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강보합이고요. 삼성물산도 어제 상승 조금 더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678.47. 지금 조금 전에 한 2시경에 저희 시작할 때 0.06%대까지 상승폭이 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폭이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682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지금 677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개인 외국인 삽니다. 양시장이 동일합니다. 개인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가장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CJNM 그리고 신라젠 올라가고요. 펄어비스가 올라갑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낙폭이 1.56%,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의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오늘 상승하네. 어제 또 KBS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밑골이 길게 달고 올라왔고요. 오늘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 힘을 보여줍니다. 휴재는 상승폭이 꽤 커졌고요. KMW 말씀드린 대로 5G 대장주인데 지금 시총 8위까지 올라갔고 5%가 넘게 급등하면서 전고점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빠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셀트리온작, SFA, 코미판 빠지는 가운데 에크프로, BM이 지금 오랜만에 급등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시장 리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많이 올라가네요. 1177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180원대를 향해서 또다시 바짝 접근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어쨌든 올라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실적 개선주, 기대주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실적 2분기에도 기대감이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기업 181곳의 순이익 추정치가 작년 동기 대비 한 40%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었을 때 당연히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쪽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 쪽에서 운송, 정유화학 이쪽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디어, 섬유, 의류, 그리고 전기전자 관련된 쪽이 소폭 올라가고 있다는 쪽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까지 어떤 동향들이 그래도 약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조금 바뀐 부분이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좀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3곳 이상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68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9조 7천억, 약 한 17%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500억, 1조 원대를 넘기면서 약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코스피의 반도체 쪽 그리고 IT 쪽 그리고 화학 쪽과 관련된 쪽에서 부진한 시각과는 좀 다르게 코스닥 쪽은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게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5G 관련주겠죠. 이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에 대한 시각들과 함께 또 카메라 모듈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뭐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강하게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밖에 파트론, 옵트론텍 그리고 인탑스 같은 IT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소폭 올라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라든가 엔터주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실적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상대적으로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유할 걸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예고된 흐름들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1위는 JS 코퍼레이션으로 어떤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변화가 좀 있나라는 부분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어떤 개별적인 쪽에서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슈프리마 유진테크 이런 어떤 IT 관련된 쪽의 어떤 소재 그리고 부품 쪽 이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밖에 건설 쪽의 동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1분기 실적을 잘 발표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2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2분기 관련돼서 낮은 기대감 속에서 선전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그중에서도 그래도 한 CJN이나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하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실적과 함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게 정유주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마치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갈처럼 보이던 정유주들이 오랜만에 지금 기지개를 켜주고 있는데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좀 훈풍이 계속 불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낮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은데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정제 마진이죠.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2달러대 상당히 2달러대면 정유사들이 뭘 먹고 살라는지 모를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가 7월 달부터 빠르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6달러대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정유사들이 배럴당 4달러, 5달러 정도가 BEP, 즉 손익 분기점 정도로 보여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여지는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계절적인 성수기고요. 게다가 국제해사기구가 내년부터 이 고유황 선박유로의 사용을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관련된 쪽도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호재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중국이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감축하고요. 또 하나 미국의 동부 최대 생산 설비였던 필라델피아 에너지 솔루션이 6월달 화재로 영구 폐쇄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공급의 부족도 어떤 정제 마진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변화는 정제 마진이 계속 10달러 이상 쭉쭉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제 마진은 변동성이 높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세하게 또 많이 흔들린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환율 같은 경우도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화 약세는 또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공급 측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어떤 축소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정제 마진이 괜찮다. 그러면 다시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추세적으로는 정제 마진이 조금 더 강세 기조가 이어가지 않을까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수요겠죠. 탄탄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정제 마진의 강세가 가장 좋은 기조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중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한 18만 원대, SO일은 96,500원대, GS는 55,000원대 부분의 저항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즘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여전히 또 바쁘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을 텐데 일단 뭐 미국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 이번 뭐 상하원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금리 인하하겠다고 할 줄은 시장이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환호를 하는 것 같은데 다우가 27,000 찍었고요. S&P가 3,00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이 시그널을 봤고요. 뭘 좀 봐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 미 연준 의장은 네. 굉장히 상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상하원을 돌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세계적인 교역이 좀 줄고 예.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급선회합니다. 근데 또 최근 발표되는 지표가 좀 엇갈려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용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 연준이 가장 통화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게 고용 지표와 물가입니다. 물가죠.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서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어정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하원 이 금융위원회의 연설을 통해서 거의 쐐기를 박는 듯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연준이 FM 의사록을 보게 되면 당시에 연준 의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예. 거기도 뉘앙스는 역시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첫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달 말에 있어요. 30일과 31일 그렇죠. 있는데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증시는 선반영해서 지금 사실 증시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수준이거든요. 예. 굉장히 상징적으로 S&P 500 지수 3,000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이제 27,000대를 찍었는데 예. 정말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긴 하는데 상징적인 지수대를 딱 찍는 순간 불꽃쇼가 더 성대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줄어드는데 그 느낌이 좀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은 미국이고요. 우리는 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8월에 우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선전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한 적이 차례도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7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과연 일각의 이제 예견처럼 두 자릿수 0.5%포인트 인하할 거냐? 그런 적 별로 없죠,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없을 뿐더러 무슨 위기가 쇼크가 왔을 때는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갑자기 이제 뭐 리만 브러더스와 같은 대형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두 단계로 인하할 건지 아니면 쪼개서 하반기에 두 번. 뭐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연준이 내부의 의견과 경기 네네.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7월 말이 맞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있어요, 우리는.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7월에 할 거냐? 7월은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는 좀. 선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나마 빨라야 8월에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미 이런 게 시장에 선 반영되면 그때 액션을 취해도 굉장히 늦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가 정말로 급하강하고 있고 지금 미투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일본의 이제 보복까지 경험하고 있어서 예. 최근 외국 기관들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은 0.1, 0.2가 아니에요. 0.4%포인트씩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모건 스테이니는 예를 들어 보니까 지금 2.2에서 1.8로 낮췄는데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답니다. 내년 1.7%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17년이 3.1%로 고점이었고 예. 3년 연속 경기가 후퇴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디프레션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건 정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이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올려서 지금 1.75예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이미 2.5예요, 상단이. 네. 여기 지금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먼저 내리게 되면 1%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빨라야 한은은 이제 다음 달 8월에나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기에도 애매한 시점이고, 아무튼 뭐 누군가는 좌충수에 걸렸다,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 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쉽지 않은 시장만큼은 지금 확실하고요. 그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가 사실 뭐 많이 비견이 돼요.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뭐 구조가 다른 부분도 분명히 많겠지만,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나 이런 뭐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 정당이 오랜만에 승기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네. 미국발 금융위기의 그 두 번째 타자가 바로 이 피그스라는 국가였습니다. 그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그 첫 번째 주자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무려 IMF에 3번이나 손을 벌렸습니다. 2010년, 예. 2012년, 2015년. 거의 뭐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00조 원 가까운 돈을 꼬았어요. 빌려왔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도 IMF에 손을 빌려봤지만 IMF가 호락호락하게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안 줘요. 않습니다. 가서 시어머니처럼 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공공기관 조정하고 임금 삭감하고 국민연금 내리고, 그리고 하물며 무인도 섬까지 팔아야 했던 그런 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이 정권이 바뀝니다. 좌파에서 우파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 정당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 정책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세금 감면해주겠다. 예.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세금 풀고 돈 풀고 라고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리스의 지금 수준이 어떠냐? 10년 정도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군살은 떼냈다는 겁니다. 지금 한 2%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 우파 정당이 나타나면서 4%까지 지금보다 성장률을 이제 2배 정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예. 자, 이렇게 되면 거의 10년 장기 불황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다소 낙관적인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리스가 어떤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서 더 단단한 어떤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리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좀 올라가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왔었는데, 이제 결국엔 정권까지 바뀐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야기를 나눠본 게, 유로존 전체가 힘들었잖아요. 뭐 피그스 얘기도 나왔고 다 막 힘들고 그랬는데, 사실 독일의 도이치방크 지금 구조 조정 빼놓고는 나머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증시만 조금 힘들고 뭐 제조업도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유럽이. 사실 그리스가 유로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정말 않습니다. 적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가 이제 어떤 그 시발점이 돼서 나머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스페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로존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고요. 예. 이 때문에 누가 이제 돈 잘 벌었던, 유로가 합해져서 돈 잘 벌었던 당연히 독일과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이제 좀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 이 재정금융의 부담이 좀 커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 역시 이제 나가겠다. 네. 브렉시트의 이제 시발점이 됐었고, 이후에는 과연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의 지표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고, 또 유로존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독일이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제조업 불황이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5월 지표를 보게 되면 약간 반등할 만한 소지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게 봄이 같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부분에서 조금이나가 이제 이 긍정적 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이제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제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브렉시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쵸. 해결되지 않은 이제 미지의 그 문제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역 분쟁이 G2, 물론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으로 확전할 어떤 이 생각은 있지만 시도 액션을 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제조업 지표 하나가 잠깐 반등한다고 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유로존 전체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
영국 대사 그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얘기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지금 유로 쪽이랑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철저하게 소인 게 이게 일본까지 지금 우리한테 속썩이고 있어서 이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내려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달 초였죠. 이달 초에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말 많이 내렸어요. 이제 정부로서는 굉장히 뭐 고민이 담겨 있었겠지만 네. 0.2%포인트를 낮춰서 올해 2.4에서 2.5 정도, 6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G2 변수 외에 새로 생긴 일본 변수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보는 그 시각은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0.2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0.4%포인트 내려서 그렇죠. 올해 2%선 정도, 그리고 모건 스테인이, 노무라, 일부 이제 이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는 1% 중반까지도 보고 예.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물론 G2 변수도 G2 변수지만 과연 이 일본의 우경화를 비롯한 이 무역 빌미로 경제 보복이 과연 1차에 끝날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다음 주 18일이죠. 18일이 이제 일본이 제안했던 우리가 답변해야 하는 어떤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 징용 문제, 배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 예. 우리는 지금 부정적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 지금 일본이 구체적으로 목리를 부리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자기의 이제 이 어떤 이런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을 물고 늘어든다거나 밀수출의 어떤 핵심 전략적 자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고 역으로 오히려 일본이 밀수출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은 받을지언정 계속 때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이 만에 하나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 이럴 경우엔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쵸. 자기네 돈뿐만이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거나 개별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이 시작이 된다면, 프레스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도 어지간한 일본통이에요. 근데 일본 현지에 있는 이 굉장히 큰 고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고객이 왔지만, 전략적 고객이 왔지만 선뜻 예스라고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경제인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나서야 된다. 일본 통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얘기 조금 더 나눠보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뭐 수요일부터 훈풍을 줬습니다. 이게 근데 길게 갈 소재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나버리면. 맞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예측이 좀. 정말 이제 미국은 좋은데 우리는 정말 좋지가 안 좋은, 않거든요. 예, 고점이 아닌 2100선 탈환도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예, 예. 어쨌든 다음 주 시장의 변수는 일단 18일 일본이 어떤 카드를 던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실무자들이 일단은 만나기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신경전이에요. 예. 급을 낮추느니 나는 이 대화는 빼겠다느니 굉장히 지금 이 무역 그렇죠. 실제 외교 당국자들과는 좀 손발이 안 맞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전략적 이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 변수로는 2분기 GDP. 과연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 그동안 1분기는 선전했어요. 그쵸. 계속 선전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미중 협상도 계속 밀무적으로 실무진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연 하위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풀면서 미국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카드를 제시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금통위입니다. 금통위가 사실은 지난 회의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죠. 소수 의견이 한두 명 더 쌓이게 되면 다음에 내리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실적은 사실 크게 기대할 게 그다지 없거든요. 예.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외적인 변수가 더 많이 시장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수 의견의 김동철 위원이었나요? 지난번에? 조동철 위원님. 예. 좀 한두 분 정도가 더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GDP도 봐야 되고, 볼 것들이 다음 주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종목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